혹시 가짜 엽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젊은 과부가 무슨 돈을 구별하겠느냐는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메란이 몇 번 정확하게 가짜 엽전들을 골라내자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걸 구별하세요? 무게와 소리, 그리고 표면의 질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짜 엽전들은 무게가 가볍고 금속이 무른 느낌이고 표면이 거칠고 글자가 흐릿해요. 손가락으로 툭툭 쳐보면 소리도 둔탁하게 텁텁 울려요. 반면 진짜 엽전들은 구리 함량이 높아 묵직하고 단단해요. 또 표면이 매끄럽고 글씨가 또렷해요. 소리도 맑고 은은하게 쨍하고 퍼지는 게 특징이에요. 오늘은 조선 최고부자가 된 과부의 파란만장한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이야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조선 영조 12년 한강 하구의 강화포구는 청나라와의 무역으로 하루하루가 활기에 넘쳤다. 큰 배들이 드나들며 비단과 자기, 향신료를 실어 나르고 상인들의 흥정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포구에서 가장 번창하는 상단을 운영하던 부부가 있었으니 바로 정석과 그의 아내 메란이었다. 메란은 25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현명한 여인이었다.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관리하는 일에 타고난 재능을 보였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정확했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는 언제나 총명함으로 빛났고 조용한 미소 뒤에는 깊은 지혜가 숨어 있었다. 남편 정석은 의리 있고 진취적인 상인이었다. 32살의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상대방을 대할 때면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메라는 그런 남편을 마음 깊이 사랑했다. 아침에 일찍 나가는 남편을 배웅하며 조심히 다녀오세요라고 말할 때면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돌아온 남편이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줄 때면 메라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자식이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메라는 때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이웃집을 바라보며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과 함께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지금이 소중했다. 어느 봄날 청나라에서 온 상인이 정석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다. 정상인, 올해 청나라에서는 최고급 비단이 아주 많이 있소. 지금 큰 물량을 확보하면 조선에서 떼돈을 벌 수 있을 것이오. 그 상인은 손을 비비며 계속 말했다. 다만 물량이 워낙 크다 보니 자금이 많이 필요하오. 하지만 이익도 그만큼 클 것이니. 정석은 메랑과 상의했다. 둘이 앉은 방 안에는 은은한 등불이 켜져 있었고 메라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서방님, 기회는 좋은 것 같지만 빚을 내야 한다는 게 조금 걱정되네요. 메란의 목소리에는 우려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정석의 눈빛을 보니 그가 얼마나 이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부인, 지금까지 우리가 작은 거래만 해왔잖소. 이번 기회로 정말 큰 상인이 될 수 있어. 우리 둘이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 있겠어? 정석이 메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메라는 그 온기에서 남편의 간절함을 느꼈다. 결국 메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서방님이 하고 싶다면 해보아요. 대신 조심히 다녀오세요. 정석은 큰 빚을 얻어 청나라로 떠났다. 메라는 포구에 나가 남편이 탄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다.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가슴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스며들었다. 무사히 돌아오실 거야. 우리 서방님은 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니까.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정석에 대한 소식이 없었다.
메라는 매일 포구에 나가 배들을 기다렸다. 다른 상인들에게 물어보아도 아무도 정석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청나라에서 돌아온 한 상인이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정석 상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했답니다. 생존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하더군요. 메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숨이 막혔다. 사랑하는 서방이 저 멀리 차가운 바다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며칠 뒤 설상가상으로 채권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정석이 빌린 돈의 규모는 메란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정석이 없으면 그 부인이 갚아야지. 집부터 넘겨받겠소. 채권자들의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가 메란의 귀를 때렸다. 그녀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친척들이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메란아, 젊으니까 재혼을 생각해 보렴. 이런 빚더미에서 혼자 어떻게 살겠니? 하지만 메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서방님의 부인으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녀의 눈빛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비록 남편은 떠났지만 그에 대한 사랑과 의리는 여전히 가슴속에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집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메라는 작은 새방을 얻어 들어갔다. 남편과 함께 살던 넓고 따뜻한 집과는 천지 차이였다.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있으면 남편과 함께 보낸 행복했던 날들이 꿈만 같았다. 그녀는 밤마다 눈물을 흘렸다. 정석이 아침에 다녀올게요라며 미소 짓던 모습, 저녁에 돌아와 오늘 참 바빴어라며 피곤한 기색을 보이던 모습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서방님, 저 혼자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하지만 메라는 포기할 수 없었다. 남편이 남긴 빚이라도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 살아야 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마지막 의리이자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밤 마지막 남은 재산이던 상평통보 꾸러미를 정리하던 메라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몇 개의 엽전이 유독 가벼웠던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놀라운 차이가 있었다. 이 엽전은 왜 이렇게 가볍지? 메라는 호기심이 생겨 더 자세히 관찰해 보았다. 어떤 엽전들은 무게가 가볍고 금속이 무른 느낌이었고 표면이 거칠고 글자가 흐릿했다. 손가락으로 툭툭 쳐보니 소리도 둔탁하게 텁텁 울렸다. 반면 진짜 상평통보들은 구리 함량이 높아 묵직하고 단단했으며 표면이 매끄럽고 글씨가 또렷했다. 소리도 맑고 은은하게 쨍하고 퍼졌다. 이게 가짜 돈이구나. 메란의 마음이 뛰기 시작했다.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숱하게 만져본 돈이었건만 이렇게 자세히 비교해 본 것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밤새도록 자신의 돈들을 하나하나 검사해 보았다. 놀랍게도 전체의 3분의 1 정도가 가짜였다.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방법을 완전히 터득한 메라는 다음 날 시장으로 나갔다. 혹시 가짜 엽전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다. 젊은 과부가 무슨 돈을 구별하겠느냐는 시선들이었다. 하지만 메란이 몇 번 정확하게 가짜 엽전들을 골라내자 사람들이 하나둘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 정말 신기하네요. 어떻게 이걸 구별하세요? 무게와 소리, 그리고 표면의 질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메라는 정중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오랜 세월 남편과 함께 장사를 하면서 기른 안목이었다. 첫 번째 손님은 쌀 장사를 하는 김 씨였다. 부인, 정말 고마워요.
요즘 가짜 돈 때문에 장사가 영 안 되었거든요. 이 수고비라도 받으세요. 메라는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김 씨가 간절히 권하자 조금의 수고비를 받았다. 그 돈이 손에 쥐어질 때 메란의 가슴에는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다. 내가 혼자서도 할 수 있구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메란의 감별 실력이 정확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하루에 찾아오는 상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났다. 어느 날은 포목상 박 씨가 찾아왔다. 메란 부인, 어제 받은 돈 중에 가짜가 있는지 좀 봐주세요. 요즘 워낙 가짜가 많아서 불안해서 잠이 안 와요. 메라는 박 씨가 가져온 상평 통보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녀의 손길은 정확하고 세심했다. 각각의 엽전을 만지고 소리를 들어보고 빛에 비춰보았다. 여기 이 5개가 가짜네요. 나머지는 모두 진짜고요. 아이고, 정말 고마워요. 이거 모르고 썼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박 씨는 감사해하며 수고비를 챙겨주었다. 메라는 그 돈을 받으며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매일 밤 혼자 있을 때면 여전히 외로웠다. 남편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다. 저녁을 혼자 먹을 때면 눈물이 나기도 했다. 서방님, 제가 혼자 힘을 내고 있어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시간이 흐르면서 메란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그녀를 찾기 시작했다. 심지어 다른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다. 메란 부인의 손을 거치면 가짜 돈이 절대 섞일 수가 없다더군요. 그 부인 정말 신통하던데요. 진짜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다니까요. 사람들은 메란을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과부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런 별명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메란은 점차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돈도 제법 모이기 시작했다. 메란은 그 돈으로 남편의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채권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메란이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돈을 갚는 것을 보고는 놀라워했다. 정석이 부인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빚을 다 갚고 나자 메란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다. 단순히 가짜 돈을 구별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어느 날 생선 장사를 하는 이 씨가 찾아왔다. 메란 부인, 사실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좀 필요한데 혹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고리대업자들은 이자가 너무 높아서. 메란은 깊이 생각했다.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자는 얼마나 생각하세요? 고리대업자들은 한 달에 오픈을 받는데 그건 너무 높아요. 저는 3푼만 받을게요. 대신 약속한 날에는 꼭 갚아주세요. 이 씨는 감격해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꼭 약속 지킬게요. 이렇게 해서 메란의 사금융업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공정한 이자로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다. 고리대보다 훨씬 낮은 이자였지만 거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수익도 점점 늘어났다. 하지만 메란이 정말 혁신적이었던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그녀는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도 이자를 나눠주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돈으로 장사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익을 나눠드려야죠. 석 달에 한 번씩 메라는 돈을 맡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자를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처음 보는 터라 매우 신기해했다. 이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돈을 맡기면 오히려 이자를 주다니. 메란 부인은 정말 남다른 분이에요. 또한 메라는 거래 상대마다 장부를 꼼꼼히 적었다. 누가 언제 얼마를 빌려갔는지,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리고 기한 내에 상환하면 이자를 깎아주는 신용제도를 도입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들에게는 다음에 더 좋은 조건으로 빌려드릴게요. 이런 메란의 경영 방식은 상인들 사이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정직하고 공정한 거래를 추구하는 메란의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렇게 해서 메란은 잃었던 집을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예전 집주인이 메란의 변화된 상황을 알고는 기꺼이 집을 다시 팔아주었다. 집으로 돌아온 날 밤, 메란은 남편과 함께 살던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지만 이제는 느낌이 달랐다. 슬픔보다는 그리움이,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컸다. 서방님, 제가 해냈어요.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서방님이 그리워요. 메란의 명성은 계속 퍼져나갔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과부라는 소문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각지에서 투자금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메란은 이를 바탕으로 대동계라는 자금 조합을 조직했다. 여러 사람들이 돈을 출자하고 그 돈으로 더 큰 사업을 하는 형태였다. 오늘날의 은행과 비슷한 개념이었다. 대동계에 참여하시면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고 정기적으로 이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급할 때 돈이 필요하면 합리적인 이자로 빌려드릴 수도 있고요. 메란의 설명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이런 제도가 있다니 정말 혁신적이에요. 대동계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메란은 조선에서 손꼽히는 민간 금융업자로 성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한양 시중에 위조 상평 통보가 대량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다. 전국 곳곳에서 가짜 돈이 나타났고 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장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상인들은 혼란에 빠졌다. 관아에서도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해 속수무책이었다. 장터는 점점 마비되어 갔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바로 메란이었다. 메란 부인만이 우리를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메란 혼자로는 전국에 퍼진 가짜 돈을 다 감별할 수 없었다. 하루에 찾아오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았던 것이다. 죄송해요. 오늘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내일 다시 와주세요. 매일같이 이런 말을 해야 하는 메란의 마음은 무거웠다.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던 중 더 큰 사건이 터졌다. 영조 임금께서 메란의 소식을 듣고 궁으로 불러들였다. 메란은 생전 처음 궁궐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메란, 너의 소문을 들었다. 위조화폐를 구별하는 재주가 뛰어나다고 하니 이번 위조화폐 사건 해결에 힘을 보태어라. 임금의 명령이었다. 메란은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전하 미력 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영조는 메란을 비공식 화폐 감정관으로 삼고 위조화폐단 검거 작전에 참여시켰다. 종사관 한 명이 메란과 함께 행동하게 되었다. 메란 부인, 저는 종사관 김철수입니다. 앞으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김철수는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관리였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으며 무엇보다 정의감이 투철해 보였다. 메라는 그를 보며 문득 남편 정석이 생각났다. 정석이도 저런 정의로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메라는 그런 생각을 재빨리 떨쳐냈다. 지금은 나라의 일을 해야 할 때였다. 잘 부탁드립니다, 종사관님. 둘은 함께 시장을 돌아다니며 위조화폐범들의 동태를 살폈다. 메란의 예리한 감별 능력과 김철수의 치밀한 수사 능력이 잘 어우러졌다. 며칠간의 수사 끝에 드디어 위조화폐범이 자주 나타나는 상점을 찾아냈다.
그곳은 한양 시내의 한 포목상이었다. 메란 부인, 저기 수상한 남자가 오는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메라는 그 남자가 내는 엽전들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역시나 가짜였다. 메라는 김철수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철수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남자를 뒤따라 나섰다. 저 사람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메란 부인은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메란도 따라 나섰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오면서 강해진 자신을 느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수상한 남자는 한양 외곽의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고 여러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다. 저곳이 위조와 폐단의 본거지인 것 같습니다. 김철수가 상황을 파악하며 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그 집 주변을 정찰했다. 집 안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구리를 녹이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분명히 가짜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었다. 이제 관군을 불러와야겠습니다. 김철수가 말했지만 메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안 돼요. 우두머리가 아직 안 돌아온 것 같아요. 우두머리를 못 잡으면 다른 곳에서 또 이런 일을 벌일 거예요. 메란과 종사관은 우두머리를 잡기 위해 기다렸다. 그녀의 신중함과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위조와 폐단의 우두머리가 직접 나타난 것이다. 그는 큰 보따리를 들고 있었는데 분명히 가짜 돈들이 들어있을 것이었다. 지금이에요. 메란의 신호에 매복해 있던 김철수가 관군들과 함께 일제히 들이닥쳤다. 위조와 폐단들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포위망이 완성된 상태였다. 꼼짝 마라. 현장에서는 엄청난 양의 가짜 상평 통보와 제작 도구들이 발견되었다. 메란이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모두 정교하게 만든 위조품들이었다. 정말 교묘하게 만들었네요.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려울 만해요. 메란의 말에 김철수도 고개를 끄덕였다. 메란 부인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들을 잡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소식은 전국에 퍼져나갔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는 과부가 위조와 폐단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였다. 메란과 대동계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고 전국 각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맡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진짜 큰 사건은 따로 있었다. 얼마 후 왕실 재정고에서 은계 수십 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이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런 일이 영조 임금은 크게 노했다. 책임자는 차명 위기에 몰렸고 조정은 대혼란에 빠졌다. 메란을 다시 불러들여라. 임금의 명령에 따라 메란은 다시 궁궐로 불려갔다. 이번에는 김철수도 함께였다. 메란아, 이번에는 은계 도난 사건이다. 진짜 은계와 가짜 은계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시도해 보겠나이다, 전하. 메란은 왕실 창고로 향했다. 현장을 살펴보니 바닥에 이상한 회백색 가루가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남은 은계들의 무게와 질감이 들쭉날쭉했다. 메라는 그 가루를 조심스럽게 만져보았다. 그리고 은계들을 하나하나 들어보며 무게를 확인했다. 이것은 납에 은을 얇게 입힌 것 같습니다. 메란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김철수가 물었다. 범인들이 진짜 은계를 가짜와 바꿔치기 했다는 뜻입니다. 이 가루는 은 도색물이 떨어진 것이고요. 메라는 차분히 설명했다. 오랜 세월 금속을 다루면서 쌓인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그렇다면 범인을 어떻게 찾을까? 제가 한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메라는 일부러 도색물이 더 많이 떨어지는 가짜 은개들을 몇 개 더 섞어두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눈에 띄는 곳에 놓아두었다. 범인들이 이것을 가져가려 할 것입니다. 그때 운반하는 과정에서 은 도색물이 바닥에 떨어질 테니까요. 며칠 후 메란의 예상대로 가짜 은개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바닥에는 은 도색물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 흔적을 따라가면 범인들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메란, 김철수, 그리고 광군들은 은 도색물의 흔적을 따라 추적했다. 흔적은 궁궐 밖으로 이어져 있었다. 저기입니다. 드디어 범인들의 은신처를 발견했다. 그곳에서는 몇 명의 남자들이 은개들을 녹여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고 있었다. 꼼짝 마. 광군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범인들을 체포했다. 진짜 은개들도 모두 회수되었다. 메란 부인의 지혜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김철수가 감탄하며 말했다. 메라는 그런 글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남편을 잃은 후 처음으로 다른 남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야. 나는 서방님의 부인이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김철수의 정의로운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는 매번 메란을 보호하려 했고 그녀의 의견을 존중했다. 남편 정석과 비슷한 면이 많았다. 이 사건으로 메란은 왕실의 완전한 신뢰를 얻게 되었다. 영조 임금은 메란을 왕실 자금 출납 관리까지 맡겼다. 메란, 내가 없었다면 나라에 큰일을 당할 뻔했다. 앞으로도 왕실의 재정 관리에 도움을 주겠느냐?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메란의 대동계는 이제 조선 최대의 금융 조직으로 성장했다. 전국 각지에서 돈이 몰려들었고 메라는 그야말로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저녁 김철수가 메란을 찾아왔다. 메란 부인,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부인을 연모합니다. 김철수의 고백이었다. 메라는 얼굴이 빨개졌다. 종사관님, 저도 부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정석 상인에 대한 의리를 저버릴 수 없으시겠죠. 하지만 김철수는 간절한 눈빛으로 메란을 바라보았다. 부인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석 상인께서 살아계셨다면 분명히 부인이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메란의 마음이 흔들렸다. 남편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김철수에 대한 감정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메란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마음속으로 대화했다. 서방님, 저 혼자 잘 살아왔어요. 서방님이 남긴 빚도 다 갚았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좋은 분을 만났어요. 서방님과 많이 닮은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람에 촛불이 흔들리는 것을 보며 메라는 남편이 답을 주는 것 같다고 느꼈다. 며칠 후 메라는 김철수에게 답을 주었다. 종사관님,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김철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겠습니다. 부인이 준비될 때까지요. 그로부터 1년 후 메란과 김철수는 조용한 혼례를 올렸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메란은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 김철수는 메란의 사업을 이해해 주었고 함께 대동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완벽한 동반자가 되었다. 부인, 당신 덕분에 저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돈이 단순히 재산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수단이라는 것을요. 저도 서방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대동계는 계속 성장해서
마침내 조선 전역에 지점을 둔 거대한 금융망이 되었다. 메라는 공정한 이자로 서민들을 도왔고 상인들에게는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했다. 말년에 메라는 김철수와 함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다. 아이들은 어머니의 지혜와 아버지의 정의감을 물려받아 훌륭하게 자랐다.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들을 할 수 있었어요? 딸이 물었을 때 메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고. 그럼 저도 엄마처럼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너도 충분히 할 수 있어. 메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그때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다. 메란의 대동계는 그 후에도 계속 번창했다. 그녀가 만든 시스템은 조선 후기 금융업의 기초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었다. 특히 메란이 도입한 신용제도와 이자, 분배 시스템은 혁신적이었다. 메란은 80세가 넘는 고령까지 건강하게 살았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이러했다고 한다. 돈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어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메란이 세상을 떠났을 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다. 그녀에게 도움을 받았던 상인들, 대동계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은 수많은 여성들이었다. 메란의 무덤 앞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 돈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던 과부, 조선 최고의 재력가, 모든 여성의 희망이었던 메란, 여기 잠들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선 한 여성의 용기와 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